100년을 군림한 강대국들이 30조 원을 쏟아붓고도 풀지 못한 문제. 7년을 매달려도 답을 못 찾았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불가능을 고작 작은 나라가 풀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출발점이 최첨단 연구소가 아니라 주차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계의 기준을 뒤집고 어떻게 판을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600번. 교수님은 숫자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한 한국 연구원이 스펀지를 완성하기 위해 실패한 횟수였죠. 7년. 프랑스가 가품을 만들다 망신당한 시간이었으며 100년. 프랑스가 뷰티 종주국으로 군림해온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100년이 단 하나의 스펀지 앞에 무너졌어요. 그 순간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찰리 로즈라고 합니다. 그날 가장 중요한 숫자는 실패의 횟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날 특별 강의는 선착순 신청이었는데요. 예외로 시작했지만 모범으로 남았다는 주제였고 강연자는 멀리언 크비후드 교수님이셨어요. 세계 산업문명사 권위자로 불리는 분이었죠. 정확히 오후 2시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칠판 대신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고 세계 지도가 떴죠. 교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수출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의실 곳곳에서 대답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반도체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자동차라고 답했으며 다른 누군가는 K-팝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가 보였죠. 루이비통 매장이 보였고 디올 쇼윈도가 보였습니다. 루이비통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명품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이며 디올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급 화장품 회사였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품 거리를 점령한 한국 기술은 따로 있다고요. 새덩이도 아니고 전자제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스펀지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스펀지요. 누군가 되물었죠. 크리스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진지하셨어요. 구멍 송송 뚫린 그 스펀지가 맞다고 하시며 다음 장면을 띄우셨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그룹의 임원진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이었죠.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는 루이비통과 디올을 거느린 세계 최대 명품 제국이었습니다. 연 매출이 1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콧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귀족 출신들이 이 회사를 운영했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요. 스펀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화장대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러분 어머니 화장대에 있는 바로 그 쿠션 파운데이션이었죠. 쿠션 파운데이션은 화장품의 일종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아침에 얼굴 피부톤을 고르게 만들 때 쓰는 제품이었죠. 파운데이션은 원래 두 가지 형태만 존재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에 담긴 액체 타입과 가루를 뭉친 고체 타입이었어요. 액체는 촉촉하지만 들고 다니기 불편했으며 고체는 휴대는 편했지만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고 합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여성들은 매일 아침 전쟁을 치렀다고 하셨어요. 화장에만 30분이 걸렸으며 액체 파운데이션을 쓰면 손에 묻고 옷에 묻어 난리였죠. 병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뚜껑이 열려 명품 가방 안이 엉망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고체 팩트를 쓰면 겨울엔 피부가 눈밭처럼 쩍쩍 갈라졌어요.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같은 세계적 화장품 기업들도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었습니다. 액체처럼 촉촉하면서 고체처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 이것은 당시 뷰티 업계 최대 난제였죠. 흐르는 액체를 흐르지 않게 만든다는 것은 물을 네모난 상자로 만들겠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한국의 한 연구원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다고 하셨어요. 주인공은 아모레퍼시픽의 최용호 연구원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였죠. 최 연구원은 선크림과 파운데이션을 함께 휴대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차장에서 주차 확인 도장을 찍던 그는 유레카를 외쳤다고 해요. 주차 도장의 인주였습니다. 인주통 안에는 분명 액체 잉크가 들어있었어요. 통을 이리저리 흔들어도 뒤집어도 잉크는 뚝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꾹 누르면 스펀지 속 잉크가 촉촉하게 배어나왔죠. 액체를 흐르지 않게 가두는 기술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곧장 문구점으로 달려가 스펀지란 스펀지는 전부 사모았으며 연구실로 돌아와 파운데이션을 부어봤다고 합니다. 스펀지가 액체를 먹고 있다가 누를 때만 뱉어내는 원리였죠. 이것이 전 세계 뷰티 시장의 표준을 바꾼 쿠션 담지 기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안다고 바로 제품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인의 지독한 집념이 시작됐다고요. 처음 문구점 스펀지에 화장품을 부었더니 스펀지가 녹아내려 떡이 됐다고 합니다. 소파용 스펀지를 가져왔더니 이번엔 너무 질겨서 내용물이 안 나왔어요. 구멍이 크면 내용물이 줄줄 샜으며 구멍이 작으면 뻑뻑해서 퍼프에 안 묻었습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 스펀지 소재를 모조리 수집했다고 하셨어요. 천연 고무부터 합성 고무, 라텍스, 우레탄까지 실험했으며 실패하고 다시 섞고 또 찍어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려 3,600번이었습니다. 연구실 바닥엔 실패한 스펀지 조각이 수북했으며 연구원들 손은 화장품 범벅이 되어 마를 날이 없었죠. 3,600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정답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발포 우레탄이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직경 800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구멍이 80만 개나 뚫린 특수 소재였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였죠. 머리카락 굵기가 약 100마이크로미터니까 그보다 8배 작은 구멍이었어요. 이 촘촘한 그물망 구조가 액체를 꽉 붙잡고 있다가 퍼프로 톡 두드릴 때만 균일하게 뱉어냈습니다. 2008년 3월 세계 최초 쿠션 파운데이션인 아이오페 에어 쿠션이 출시됐습니다. 반응은 초대박이었다고 하셨어요. 손에 화장품 묻힐 필요 없이 톡톡 두드리면 10초 만에 끝났으며 30분 걸리던 화장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죠. 출시 후 누적 판매 1억 개, 초당 1개씩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명품 브랜드 본사가 보였어요. 처음 그들은 한국 쿠션을 보고 피식 비웃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차장 도장밥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반짝 유행이라며 깎아내렸죠. 하지만 한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본토인 유럽 여성들까지 빠져들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랑콤과 입생로랑,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매출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프랑스는 부랴부랴 짝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결정적 기술을 못 따라잡았다고 하셨어요. 퍼프를 누르면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려 푹 쏟아지거나 반대로 스펀지가 너무 뻑뻑해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 묻었습니다. 심지어 한 달도 안 돼서 내용물이 바짝 말라버렸죠.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명품 로고만 붙였지 품질은 한국 10,000원짜리보다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스펀지가 아니라 유체역학을 거스르는 고도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스펀지 기공 크기와 파운데이션 점도, 용기 밀폐력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했는데 3,600번의 실패 데이터를 가진 한국 노하우를 단기간에 베끼는 건 불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2015년 6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그룹의 크리스찬 디올 경영진이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찾아왔어요. 정중하게 기술 전수를 부탁했으며 정식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간 화장품과 향수의 종주국이었죠. 우리는 언제나 그들 기술을 배우고 원료를 수입하고 브랜드를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프랑스 최고 명품 브랜드가 한국 화장품 기술을 돈 주고 수입해 간 겁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K-뷰티가 변방 유행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격상되는 순간이었다고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백화점 1층에 가보면 랑콤과 입생로랑, 에스티로더, 맥 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모두 쿠션을 팔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품 뒷면 작은 글씨를 보면 상당수가 메이드 인 코리아이거나 한국 기업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쿠션에 명품 로고만 붙여 파는 거였죠. 교수님은 마지막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술 식민지 역전극이 아니겠습니까? 강의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유전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번엔 화면에 평범한 주차장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여러분, 혁명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죠. 연구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대학 실험실이요. 다른 학생이 외쳤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혁명은 주차장에서 시작됐다고 하셨죠. 2007년 서울의 한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최용호 연구원은 그날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선크림과 파운데이션을 함께 휴대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액체는 세고 고체는 건조했으며 둘을 합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죠.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 확인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도장이 종이에 찍혔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인주였습니다. 인주통 안엔 분명 액체 잉크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인주통을 이리저리 흔들어 봤으며 뒤집어도 봤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잉크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스펀지 속에 숨어있던 잉크가 촉촉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액체를 흐르지 않게 가두는 기술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최 연구원은 그 길로 문구점으로 달려갔어요. 인주와 스탬프. 스펀지란 스펀지는 종류별로 전부 긁어 모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부어봤죠. 스펀지가 액체를 먹고 있다가 누를 때만 뱉어내는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뷰티 시장 표준을 바꾼 쿠션 담지 기술의 출발점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원리를 안다고 바로 제품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 한국인의 지독한 집념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연구실 사진이었습니다. 바닥엔 온갖 종류의 스펀지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문구점 스펀지에 화장품을 부었더니 유분 때문에 스펀지가 흐물흐물 녹아내려 떡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도. 소파에 쓰는 스펀지를 가져왔더니 이번엔 너무 질겨서 내용물이 안 나왔어요. 세 번째 시도. 구멍을 크게 뚫었더니 뒤집었을 때 내용물이 줄줄 샜습니다. 네 번째 시도. 구멍을 작게 만들었더니 뻑뻑해서 퍼프에 묻어나질 않았죠. 교수님이 숫자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3600. 연구팀이 최적의 소재를 찾기 위해 실험한 횟수였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3600번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화장품의 점도와 스펀지의 밀도 사이 완벽한 황금 비율을 찾아야 했다고 하셨어요. 연구팀은 전 세계에 있는 스펀지 소재를 모조리 수집했습니다. 천연 고무를 시험했으며 합성 고무도 써봤고 라텍스와 우레탄까지 전부 실험했죠.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실패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연구실 바닥에는 실패한 스펀지 조각들이 수북하게 쌓여갔으며 연구원들의 손은 화장품 범벅이 되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현미경 사진이었어요. 마치 벌집처럼 구멍이 빼곡한 구조가 보였습니다. 3600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정답을 찾았다고 하셨죠. 발포 우레탄이었습니다. 우레탄은 플라스틱의 일종인데 공기를 넣어 부풀린 소재였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직경 800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구멍이 80만 개나 뚫려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미터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보통 100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그보다 8배나 작은 구멍이었죠. 이 촘촘한 그물망 구조가 액체 파운데이션을 꽉 붙잡고 있다가 퍼프로 톡 두드리는 압력이 가해질 때만 내용물을 균일하게 뱉어냈다고 합니다. 퍼프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퍼프는 화장할 때 얼굴에 대는 부드러운 천 조각이었습니다.
일반 스펀지 퍼프는 내용물을 꿀꺽 삼켜버렸기 때문에 물은 튕겨내면서 내용물은 피부에 밀착시키는 특수 퍼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다고 하셨죠. 용기부터 내용물, 도구까지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창조한 혁신이었습니다. 2008년 3월 드디어 세계 최초 쿠션 파운데이션인 아이오페 에어 쿠션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화면에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박이었다고 하셨죠. 손에 화장품 묻힐 필요 없이 톡톡 두드리면 10초 만에 끝났으며 30분씩 걸리던 여성들의 아침 화장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장이 가능해졌죠. 출시 후 누적 판매량 1억 개. 1초에 1개씩 팔려나가는 기록을 세우며 소비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 건물들이 보였어요. 뷰티 종주국을 자처하던 프랑스와 미국의 명품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종주국은 어떤 분야를 처음 시작하고 오랫동안 이끌어온 나라를 뜻했죠. 프랑스는 100년 넘게 화장품과 향수의 종주국이었습니다. 랑콤과 입생로랑, 디올 같은 세계적 브랜드들이 모두 프랑스 것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한국의 쿠션을 보고 피식 비웃었다고 합니다. 고작 주차장 도장밥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는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라며 애써 깎아내렸죠. 하지만 한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본토인 유럽 여성들까지 한국산 쿠션의 마법에 빠져들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랑콤과 입생로랑, 디올, 메이블린이라는 명품 브랜드들이 파운데이션 매출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부랴부랴 한국 제품을 베낀 짝퉁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작은 스펀지 안에 3,600번의 실패와 한국인의 집요함이 녹아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화면에 소비자 불만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참혹했습니다. 겉모양은 한국 제품과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결정적인 기술의 디테일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퍼프를 누르면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푹 하고 쏟아져 나오거나 반대로 스펀지가 너무 뻑뻑해서 아무리 두드려도 내용물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밀폐 기술이 부족해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내용물이 바짝 말라버리기 일쑤였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펀지가 아니라 유체역학을 거스르는 고도의 밸런스 게임이었다고요. 유체역학은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연구하는 물리학 분야였습니다. 스펀지의 기공 크기와 파운데이션의 점도, 그리고 용기의 밀폐력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했는데 3,600번의 실패 데이터를 가진 한국의 노하우를 단기간에 베끼는 건 불가능했던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화면에 떴습니다. 명품 로고만 붙였지 품질은 한국 로드숍 10,000원짜리 제품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어요. 로드숍은 백화점이 아닌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화장품 가게를 말했습니다. 프랑스 명품이 한국 10,000원짜리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결국 자존심 강한 프랑스 제국은 원조인 한국의 손을 내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날짜 하나를 띄우셨어요. 2015년 6월. 서울에서 세계 뷰티 역사에 남을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셨죠. 루이비통과 지방시, 펜디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의 헤넷이, 그 중에서도 핵심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의 경영진이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화면에 회의실 사진이 떴어요. 프랑스 임원들이 한국 연구원들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중하게 기술 전수를 부탁해왔으며 정식으로 기술 제휴를 맺고 한국의 쿠션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프랑스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화장품과 향수의 종주국이었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원료를 수입하고 그들의 브랜드를 동경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프랑스의 최고 명품 브랜드가 한국의 화장품 기술을 돈을 주고 수입해 간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른바 K-뷰티가 변방의 유행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격상되는 순간이었다고요. 스탠더드는 표준을 뜻했습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된 거였죠. 교수님은 현재 백화점 1층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랑콤과 입생로랑, 에스티로더, 맥,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쿠션 파운데이션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품 뒷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제조원을 확인해보면 놀랍게도 상당수 제품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혹은 한국 기업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었어요. 이들은 ODM 기업이라고 불렸는데 다른 회사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제조 전문 회사였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껍데기만 줄 테니 알맹이를 채워달라며 아예 한국 공장에 위탁 생산을 맡겨버린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한국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갈 때마다 전 세계 여성들의 파우치에 들어갈 명품 쿠션들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겉보기엔 화려한 프랑스 명품이지만 그 심장은 한국의 기술로 뛰고 있는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술 식민지 역전극이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DNA가 어디로 갔을까요? DNA요? 한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3600번 실패를 견딘 집념의 DNA 말입니다. 이것이 화장품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이 유전자는 반도체로, 조선으로, 전쟁터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시며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아까 DNA 이야기를 했습니다. 3600번 실패를 견딘 집념의 유전자 말이죠. 그런데 이 유전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하지만 현대 지도가 아니었죠. 오래된 동양 지도였습니다. 고려와 조선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답은 역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빼앗기거나 강제로 이동당하거나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첫 번째 사례가 떴습니다. 도자기 기술이었어요.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고 하셨죠. 고운 흙 선택과 온도 운용, 유약 배합, 색 구현, 균일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 고급 제조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도자기는 그릇이지만 동시에 첨단 기술 제품이었던 겁니다. 1592년 화면에 연도가 떴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해였어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갔다고 하셨죠. 도공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뜻했습니다. 수백 명의 조선 도공들이 배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조선 도공을 기반으로 도자기 생산이 본격화됐으며 이후 일본 도자기가 지역 브랜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리타야키와 사스마야키 같은 유명한 일본 도자기들이 모두 조선 도공의 손에서 태어났죠. 지금도 일본 도자기 마을에 가면 조선 도공의 무덤과 신사가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은 전쟁으로 가마와 생산 기반이 무너졌으며 기술 계승이 흔들렸다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기술이 산업이 되어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든 손은 조선이었는데 팔리는 이름은 일본이었던 겁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술 수준 자체는 조선이 앞섰다는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힘의 질서였다고 하셨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으면 남의 이름으로 팔리는 거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쇄와 활자 기술이었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고려와 조선은 금속 활자뿐 아니라 조판과 잉크, 종이, 대량 인쇄 운영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고 하셨어요. 조판은 활자를 판에 배열하는 기술이었으며 이 모든 과정이 시스템으로 완성돼 있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어요. 1377년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었죠.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이걸 인정한 건 2001년이라고 하셨어요.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공식 문서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21세기가 되어서야 인정받은 겁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죠.
기술은 먼저였지만 세상을 바꾸는 시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다고요. 최초는 뒤늦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세계는 이미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어요. 이 몸은 그때 이해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기술을 지킬 힘과 그것을 세계에 알릴 힘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사례를 꺼내셨어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화면에 공장 사진들이 떴죠. 철도와 광산, 기계 정비, 전력 설비 같은 근대 산업 운영 기술은 현장에서 사람을 키우며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체제에서 생산과 설비는 식민 권력의 소유와 통제 아래 들어갔다고 했어요. 조선인 기술자들은 실무를 담당해도 설계와 표준, 의사결정, 성과의 이름은 식민 권력의 것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기술이 축적되는 연속성이 한국의 이름으로 남지 못했던 겁니다. 만들 수는 있었지만 이름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교수님은 강조하셨죠.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후 산업 경쟁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현재 시점이 표시됐어요. 한국은 과거처럼 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선택했다고 하셨죠.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지키는 구조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특정 핵심 기술에서 한국이 빠지면 공급망이 흔들리고 세계가 선택지를 잃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교수님은 숫자 하나를 띄우셨죠. 3600. 강의실이 웃음으로 들썩였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쿠션 파운데이션에서 본 그 집념 말입니다. 3600번 실패를 견딘 그 DNA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빼앗기고 또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은 역사에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만들어도 이름을 빼앗기던 경험이 오히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바뀐 거였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30년 적자를 견디고 3600번 실패를 반복하고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오히려 달려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근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빼앗긴 역사가 만든 생존 본능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반도체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역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라고 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대답이 나왔죠.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은 30년을 버티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만은 끝까지 갔다고 하셨죠. 왜일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기술을 빼앗기던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번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역사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600번 실패의 DNA는 사실 수백 년 빼앗김의 역사에서 온 거였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끄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DNA가 반도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한국이 30년 독점을 깨뜨렸는지, 일본 규제 앞에서 왜 무릎 꿇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대한 반도체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하셨죠. 3600번 실패의 DNA가 어떻게 세계 산업을 바꿨는지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이번엔 대답이 달랐습니다. 30년을 버티는 일이요. 한 학생이 외쳤죠.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정확합니다. 반도체가 바로 그 증명이라고 하셨어요. 반도체는 산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계라고 했죠. 화면에 목록이 떴어요. 스마트폰과 자동차, 인공지능, 군사 시스템, 금융 서버. 반도체가 멈추면 국가 기능이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시장 경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 게임이 됐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돈이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술도 필요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은 대답이라고 하시며
한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중국이 떴어요. 중국은 반도체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셨습니다. 국책 펀드를 만들고 대규모 공장을 지었으며 해외 인재를 영입하고 기술을 베끼려 시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실패했다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첫째, 반도체는 설계도 산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천 단계 공정과 미세 차이, 누적 실패 데이터가 기술이라고 했죠. 20년에서 30년의 시행착오 자체가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설계도를 훔쳐도 수율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율은 제품을 만들 때 제대로 나오는 비율을 뜻했습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90개가 제대로 작동하면 수율 90%였죠. 반도체는 이 수율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돈은 많았지만 수율을 못 올렸다고 했어요. 둘째, 사람 몇 명으로 되는 산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엔지니어를 고액 연봉으로 영입했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합니다. 개인의 지식은 부분이며 반도체는 팀과 조직, 문화의 산업이라고 하셨어요. 천재 한 명으로 오케스트라는 연주되지 않는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셋째,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다고 하셨어요. 반도체는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실패하고 개선하는 과정인데 실적 압박과 정치 보고 때문에 실패가 반복되면 책임자가 교체됐다고 합니다. 실패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던 거죠. 실패를 숨기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결정타라고 하셨어요. 7나노 이하 공정 필수 장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였죠. 노광은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는 단 하나라고 하셨어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가 수출을 통제했으며 중국은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은 있는데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된 거라고 했죠. 결과가 어땠냐고 물으셨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수율 10에서 30%, 가동 중단 공장 다수, 국책 반도체 기업 파산, 유령 공장 발생. 돈은 썼지만 기술은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수백조가 증발한 거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죠.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1980년대 초 한국은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절대 강자였고 미국은 기술 종주국이었으며 한국은 가전 조립국가 취급을 받았다고 했죠. 그때 한국은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전략이 떴습니다. 첫째, 적자를 감수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 적자를 견뎠으며 실패를 반복했지만 철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라면 진작 포기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람을 남겼다고 했죠. 해고보다 축적을 선택했으며 공정 경험을 유지하고 실패한 엔지니어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자산으로 남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중국과의 결정적 차이라고요. 실패를 쌓은 나라와 실패를 숨긴 나라의 차이였죠. 셋째, 생태계를 같이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소재와 장비, 공정, 검사, 대기업 혼자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 전체가 함께 성장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반도체 회사가 강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를 지탱하는 생태계가 강한 거라고 했죠. 이 몸은 감탄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교수님은 다음으로 넘어가셨습니다. 2019년이라고 하셨어요. 결정적 분기점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일본이 떴죠. 일본이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확신했다고 했어요. 한국이 절대 못 버틸 거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한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일본계 얼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씀하십시오. 제 이름은 미츠코입니다. 도쿄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9년 수출 규제 건인데요. 일본 측 자료를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어요.
미츠코는 태블릿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안보상 우려 때문이었다고 명시돼 있으며 수출 금지가 아니라 심사 강화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승인된 수출건도 다수 존재했고요. 그리고 한국이 국산화했다고 하시는데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하셨어요. 공식 문서는 항상 공식 이유를 담고 있다고 하시며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겠다고 하셨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2019년 이전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있었고 2024년 현재 의존도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에서 20%로, 레지스트는 92%에서 30%로, 고순도 불화수소는 43%에서 10%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츠코 학생. 수출 심사가 강화됐든 금지됐든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 소재들을 일본에서 사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의도가 무엇이었든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없는 기술이면 만들겠다고요. 미츠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일본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한국이 낮은 등급 제품으로 대체한 거 아닌가요? 일본 업계 분석에 따르면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여전히 평온하셨습니다. 화면을 다시 바꾸셨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7나노, 5나노, 3나노 공정 양산 현황이 떴습니다. 낮은 등급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이 세계 최첨단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 장의 문서를 띄우셨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최근 5년 매출 그래프였어요.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장이 답했다고요. 기술 수준 논쟁보다 명확한 건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일본 소재를 필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츠코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자리에 앉았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츠코 학생. 이건 일본을 비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의 규제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한국은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고 그것이 산업 지형을 바꿨다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강의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츠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 몸은 이해했습니다. 자국의 판단이 오히려 경쟁국을 강하게 만든 걸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교수님은 다음 사례로 넘어가셨습니다. 극자외선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셨어요. 손바닥만 한 유리판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고 하셨죠. 같은 무게의 금보다 수십 배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고 하셨어요.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원판이었습니다. 표면 거칠기가 0.1 나노미터 이하여야 하며 원자 하나만 튀어나와도 불량이라고 하셨죠. 전 세계에서 이 수준 유리를 만들 수 있던 회사는 일본 단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30년 독점이었어요. 일본은 확신했다고 하셨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배합이지만 블랭크 마스크는 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이건 절대 못 따라온다고 믿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삼성이 국내 기업과 동맹했으며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셨어요. 실패를 전제로 개발했으며 대당 400억 원짜리 검사 장비를 들여왔다고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일본의 4배 이상이었다고 하셨죠. 초반엔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증착이 실패하고 반사율이 부족했으며 결함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개선했다고 합니다. 온도 제어를 수백 번 수정하고 공정 조건을 재설계했으며 검사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표면 거칠기 0.08 나노미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반사율은 일본 수준에 근접했으며 결함은 검출 불가 수준이었다고 하셨어요. 불가능하다고 불리던 선을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졌죠. 올해부터 한국산 블랭크 마스크가 최첨단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30년 독점이 무너진 거라고 했어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본이 없어도 시장은 멈추지 않게 됐다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그 30년간 기술이 그대로 머물렀던 건가요? 교수님은 웃으셨어요. 그게 바로 독점의 함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불가라고 믿었기에 가격을 유지했고 투자를 줄였으며 경쟁자가 나타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한국은 이 시장에서 단순히 대체제가 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했어요. 이제 구매자들은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을 비교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지가 생긴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독점은 끝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은 가장 어려운 기술을 가장 늦게 시작해서 가장 집요하게 버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요함이 30년 독점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이 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승리가 아니라 각오의 승리라는 걸요. 3600번 실패를 견딘 그 집념이 30년 독점도 무너뜨린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엔 바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배 한 척 가격이 수천억 원인데 계약부터 인도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하셨죠. 그 기간 동안 환율이 변동하고 철강 가격이 폭등하고 금리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조선업에서 돈을 뗐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전쟁 때는 국가가 돈을 댔지만 민간 시장에서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죠. 유럽은 수익성을 계산했으며 불황이 오면 바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납기 신뢰가 붕괴됐다고 하셨어요. 납기는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넘겨주는 걸 뜻했습니다. 배는 3년 뒤를 약속하고 만드는 거였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주문한 회사가 큰 손해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신뢰가 가장 중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살아남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냐고 물으셨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상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개나 될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국과 중국, 일본 딱 세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사라졌다고 했죠. 조선업은 공장이 아니라 국가 체력 게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손익계산서로 조선업을 보지 않았다고 했죠. 철강과 기계, 해운, 고용, 안보, 국력 패키지 산업으로 봤다고 합니다. 50년 이상 납기를 준수했으며 불황에도 완전 철수는 없었다고 하셨어요. 국가정책금융이 버팀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은 한국에만 배를 맡긴다고 하셨어요. 선주는 배를 주문하는 회사였습니다. 일관성이 신뢰를 만든 거였죠. 그리고 LNG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업의 최종 보스라고 했어요. LNG선은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서 액체로 만들어 실어 나르는 거였죠. 단열 실패는 곧 대형 사고이며 수천억 손실이고 조선소가 퇴출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수주 그래프가 떴습니다. LNG선 신규 수주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라고 했죠.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독점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세계 에너지 운송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고 LNG로 전환할 때 누구에게 배를 주문했냐고 물으셨어요.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LNG 수출을 확대할 때 누구와 계약했냐고 물으셨죠.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배를 못 만들면 세계 에너지 운송 계획이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이게 한국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이 몸은 그 영향력이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죠. LNG선의 진짜 심장은 화물창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는 단열 기술이 필요하며 진동과 파도, 충격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고 미세 균열은 곧 폭발이라고 하셨어요. 이 기술을 준 곳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였죠. GT라는 회사라고 하셨습니다. 프랑스는 화물창 기술을 특허 봉쇄했으며 LNG선 표준으로 고정시켰다고 했어요. 전 세계 조선소는 로열티 지불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배는 한국이 만들고 돈은 프랑스가 가져갔다고 하셨어요. 척당 수십억 원 로열티였죠. 한국은 최대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최대 지불국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왜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실험실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며 실제 바다 운항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실패하면 조선소 신뢰가 붕괴되고 선주가 파산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선택했다고 합니다. 돈을 내고 쓰자고요. 30년 넘게 프랑스 독점이 유지됐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 몸은 예상했습니다. 외교도 타협도 장기 의존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없으면 만든다고 했죠.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기존 방식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구조부터 재설계했으며 단열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고 충격 흡수 구조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수년간 실패를 반복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제 운항에 성공했으며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선주 신뢰를 확보했다고 하셨죠. 이건 복제가 아니라 기술 탈출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는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30년 독점이 무너진 거였죠. 로열티 수입이 급감했으며 협상력이 붕괴됐고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LNG선 시장의 기준은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한국은 쿠션에서 프랑스를 이겼고 블랭크 마스크에서 일본을 이겼으며 LNG 화물창에서 또다시 프랑스를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패턴이라고 하셨어요. 3,600번 실패를 견디고 30년 독점을 무너뜨리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끄셨습니다. 이번엔 탱크와 전투기, 자주포 이미지가 떴습니다.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죠. 무기는 기술 종속의 끝판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기 수출은 제품 판매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동맹과 종속의 거래라고 했죠. 탄약이 끊기면 전쟁이 끝나며 부품이 끊기면 장비가 멈추고 정비와 업그레이드 권한이 없으면 결국 상대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방사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 군대가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 매달릴지 결정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방산 시장은 오랫동안 고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전통 강국들이 나눠 가졌으며 신규 진입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셨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시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모든 게 드러났다고요. 기술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납기를 못 맞췄으며 가격은 폭등했고 계약은 지연됐다고 합니다.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평시의 강자와 전시의 강자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기술보다 이걸 먼저 묻게 된다고 했죠. 언제 갖다 줄 수 있나고요? 교수님은 유럽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이 순간 많은 나라들이 기존 공급처만 바라볼 수 없게 됐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폴란드가 떴습니다. 폴란드는 단기간에 전력을 채워야 했다고 하셨죠.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다고 하셨어요.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며 포를 쏘는 무기였습니다. 2023년엔 추가 계약이 이어졌으며 K2 전차는 2025년까지 대형 계약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전차는 탱크를 뜻했죠. FA-50 전투기는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숫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몇 개 파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 나라의 지상 전력과 공군 전력을 통째로 재편하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전통 강국들한테 안 샀나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직접 들었다고 하셨죠. 한 방산연구원 친구가 제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인데요. 지금은 미국 방산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고 합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전통 강국들은 몇 년 뒤를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공급이 가능했다고 했죠. 명확한 대답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방산의 승부처는 4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실전형 양산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강한 거라고 했죠. 한국은 수십 년간 자국 군대에 납품하며 양산 라인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둘째, 패키지로 판다고 하셨어요.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탄약과 정비, 훈련, 부품, 운용, 노하우까지 한 번에 묶어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선 전력 공백을 가장 빨리 메운다고 하셨죠. 셋째, 가격 대비 성능과 현실적 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비싼 명품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과 예산을 고려한 현실형 전력으로 설계됐다고 했어요. 전쟁은 결국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정치와 조건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셨죠. 어떤 공급처는 기술 이전과 운용 조건, 사용 승인에서 부담이 커지는데 한국은 비교적 협력과 생산, 유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어요. 그럼 기존 강자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독일은 당황했다고 하셨어요. 독일제만이 정답이라던 시장에서 K2가 본격 검토되고 도입됐으며 유럽 자주포의 상징이라던 영역에서 K9이 대규모 계약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기술력의 패배가 아니라 시장 주도권 상실이라고 하셨어요. 느린 납기와 제한된 생산 라인, 비싼 가격, 전시 체제에서의 공급 불확실성, 기존 강자들이 스스로 만든 공백을 한국이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됐냐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러시아는 전쟁으로 자국 물량도 부족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출 여력이 없으며 게다가 제재로 부품 공급이 막혔다고 했죠. 러시아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하셨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에 러시아 무기를 썼던 나라들이 표시됐어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빨간 점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들은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 체계로 군대를 운영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그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냐고 물으셨죠. 첫째, 서방 무기로 갈아타기엔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하셨습니다. 훈련 체계와 정비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러시아 체계와 호환 가능한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셨어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면 정치적 조건이 따라붙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한국은 한때 도움을 받던 나라였다고 하셨어요. 한국 전쟁 때 세계가 한국을 도왔으며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고 하셨죠. 이 몸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은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분석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2020년에서 2024년 기간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 10위, 점유율 2.2%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수치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다음으로 넘어가셨어요. 배터리라고 하셨습니다. 배터리는 부품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목줄이라고 했죠.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데이터 센터, 군용 전력 시스템. 배터리가 없으면 제품이 아니라 산업이 멈춘다고 하셨어요. 과거에는 석유와 가스가 에너지 패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공급 차단만으로 국가 경제가 멈췄으며 에너지가 외교 무기였다고 했죠. 하지만 미래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배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표준과 안전, 공급망이 곧 패권이라고 하셨죠. 세계는 한때 중국 물량에 끌려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거대한 내수와 보조금, 대규모 증설로 값싸게 빨리 많이 만들어 글로벌 체인에 침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안전 이슈와 품질 편차, 정책 리스크가 공급망을 흔들었다고 하셨죠. 한국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가격 전쟁이 아니라 품질 전쟁으로 설계했다고 했어요. 에너지 밀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열폭주 제어와 세간 온도 편차 관리, 장기 사이클 안정성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열폭주는 배터리가 과열돼서 폭발하는 현상이었죠. 이걸 막는 게 안전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BMS가 강하다고 하셨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각 셀의 전압과 온도, 전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 차단한다고 하셨죠. 이게 안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재편됐다고 하셨어요. 가격 결정권이 이동했으며 독점과 저가 물량만으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안전과 인증 통과가 가격보다 상위 조건이 됐다고 하셨죠. BMW와 벤츠, 폭스바겐의 고급 라인은 한국 배터리를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이 계층화된 거라고 하셨어요. 보급형은 중국이고 프리미엄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점점 프리미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라고 하셨죠. 고성능 배터리 라인업에서 한국이 앞서간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다음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라고 하셨어요. 화면에 약자가 떴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셨죠.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칩에 붙어서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초고속 메모리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칩이 두뇌라면 고대역폭 메모리는 혈관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혈관이 막히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고대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 칩이 성능을 못 낸다고 합니다. 그럼 고대역폭 메모리는 누가 만드냐고 물으셨어요. 화면에 시장 점유율이 떴습니다. 마이크론 20%, 삼성전자 19%, 그리고 SK하이닉스 61%.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80%를 쥐고 있다고 하셨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한국이 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회사들은 한국 없이는 못 만든다는 건가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정확하다고 하셨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구글, 아마존이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도 고대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했죠.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수요 대응을 위해 19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계가 인공지능에 미쳐도 한국이 숨통을 쥐고 있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인공지능 패권은 누가 모델을 잘 만드냐가 아니라 누가 고대역폭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공급망 싸움이라고 했죠. 한국은 또다시 판을 뒤집었다고 하셨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 경쟁에서는 뒤처졌지만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물리적 기반을 장악했다고 했어요. 결국 세계는 한국을 빼고는 인공지능을 돌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어요.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봇 밀도 세계 1위, 배터리 프리미엄 시장 80%,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80%. 이건 개별 성과가 아니라고 하셨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패권은 기술이 아니라 양산과 통합, 신뢰에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희귀한 국가라고 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천재 한 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봇 1000대가 돌아가는 공장 같은 양산 현실에서 나온다고 했죠. 이 현실이 표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는 모든 나라가 갖고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나라라고 했어요. 시대적 고난을 맞았지만 어떤 역경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으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조상님들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술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겨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이 자손들에게 이어진 거라고 했죠. 3600번 실패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수백 년 빼앗김을 견뎌낸 역사에서 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규제가 왔을 때 무릎 꿇지 않았으며 프랑스 독점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오히려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근성이 아니라고 하셨죠. 조상들이 물려준 생존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힘을 자국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이 달려갔으며 유럽이 에너지 전환을 할 때 한국이 배를 만들어줬고 세계가 인공지능을 돌리려 할 때 한국이 메모리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해낸 거라고 했습니다. 70년 전 도움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 주는 나라가 됐으며 참전 용사들이 지킨 나라가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 바뀐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은 화면을 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시작하며 질문 하나를 드렸다고 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무엇인가고 했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답은 간단했다고 하셨어요. 30년을 버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무엇을 증명했나고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 도장에서 세계 표준으로 3,600번 실패해서 80% 점유율로 기술을 빼앗기던 나라에서 기술을 돌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바뀐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지속을 발명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이 세계의 표준이 됐다고 했죠.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외로 시작했지만 모범으로 남았다고 했어요. 강의실이 박수로 들썩였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이 몸도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단하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크리스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이 이해돼. 뭔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킨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실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의 눈빛을 봤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다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다고 했어요. 그 눈빛을 가진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맞았다고 했죠. 크리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됐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자랑스럽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몸도 목이 메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 몸은 그날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배웠습니다. 강대국은 땅이 넓거나 인구가 많거나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DNA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3,600번 실패를 견딘 집념이 프랑스를 무릎 꿇게 했으며 일본 독점을 무너뜨렸고 세계 에너지 운송을 책임지게 만들었으며 전쟁터에서 신뢰를 증명했고 미래 산업의 심장을 쥐게 만든 겁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버텼고 사람을 남겼고 실패를 쌓았으며 그 집요함이 30년 독점들을 차례로 무너뜨린 거였어요. 기술을 빼앗기던 나라가 기준이 됐습니다.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 주는 나라가 됐죠.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다고 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려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죠. 이 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는 나라였다고 썼습니다. 주차장 도장 하나가 세계 표준이 됐으며 스펀지 한 조각이 명품 제국을 무릎 꿇게 했고 3,600번 실패가 80% 점유율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다고요. 예외로 시작했지만 모범으로 남은 나라. 기술을 빼앗겨도 포기하지 않은 나라.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강의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세계 지도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크리스와 함께 캠퍼스를 나섰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특별함은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계기 하나가 이렇게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쉽게 와닿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는 결과 뒤에는 늘 남들이 보지 못한 시간과 반복,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 숨어 있었던 것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천재여서가 아니라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가는 길보다 멀어 보이는 길을 선택했고, 남들이 고개를 저을 때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의미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이 전해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늘 가장 늦게 나타나고 기준은 끝까지 남아있는 쪽이 만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공감이 되셨는지 아니면 다른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